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아서, 코난 도일. 2부, 성도들의 땅. 6장. 이어지는 존 왓슨 박사의 회고. 완전히 제압당한 마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더니 우리들 가운데 드자비를 벌이다가 다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태도를 보니 그가 보여준 맹렬한 저항이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겠군요. 밖에 내 마차가 있습니다. 발을 풀어주면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살이 쪄서 번쩍 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부가 셜록 홈즈에게 말했다.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는 마부가 한 말이 상당히 뻔뻔스럽다는 듯한 눈빛을 서로 나누었다. 하지만 홈즈는 즉시 그자가 원하는 대로 양쪽 발목에 묶은 수건을 풀어주었다. 마부는 일어서더니 정말 다시 자유로워졌는지 확인이라도 하는 듯 두 다리를 이리저리 뻗어보았다. 그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보다 더 강인하게 생긴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커멓게 탄 얼굴에 드러난 결의와 활력이 넘치는 표정은 그의 신체적인 체력만큼이나 강해 보였다. 만일 경찰서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 생각에는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마부는 나와 함께 하숙을 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대놓고 칭찬을 했다. 내 뒤를 캔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 분 다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는 두 형사에게 말했다. 제가 마차를 몰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레근슨 씨는 나와 함께 안에 탈 수 있겠군요. 박사도 갑시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았으니 우리와 함께 가도 좋을 겁니다. 나는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모두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붙잡힌 마부는 달아나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걸어서 자신이 몰던 마차에 올라탔고 우리는 그를 따랐다. 레스트레이드는 마부 자리에 오르더니 말을 책찍질해 금세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었다. 안내를 받아 작은 방으로 들어갔더니 경위 한 사람이 마부와 그가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경위는 얼굴이 하얗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단조롭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뭔가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제퍼슨 호프 씨? 당신이 한 말이 여기 서류에 기록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요. 여기 계신 신사분들께 모든 걸 말하고 싶습니다. 마부가 느릿느릿 말했다. 그보다는 재판 때까지 아껴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위가 물었다.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살을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선생님은 의사이십니까? 그는 검은 눈으로 나를 사납게 쳐다보더니 마치 마지막 질문이라도 던지는 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손을 얹어봐 주십시오. 마부는 웃음을 지으며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가슴을 가리켰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했다. 손을 대는 즉시 가슴 한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두근거리는 격렬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흉곽은 마치 낡은 건물이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진동하듯 흔들렸다. 방 안이 조용해서 사내의 가슴 속에서 나는 둔탁한 진동음까지 들렸다. 이런,
당신 대동맥류가 있군. 나는 소리를 질렀다. 병원에서 그런 병이라고 하더군요.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말이 얼마 안 가 혈관이 터질 거랍니다. 오랫동안 악화되기만 한 병입니다. 솔트레이크 사막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바깥 생활하며 생겼겠죠.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언제 죽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은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저 평범한 살인자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경위와 형사 2명은 범인이 이야기하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놓고 황급히 의견을 나누었다. 박사님, 피고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경위가 물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사법적인 편을 위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두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이 확실합니다. 자유롭게 진술을 해도 좋습니다. 다시 경고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모두 서류에 기록될 것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허락하신다면 좀 앉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동맥류가 있어서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더군다나 30분 전에 힘을 썼더니 더는 힘이 없군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완전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누가 어떻게 이용할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말을 마친 제퍼슨 오프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차분하고 꼼꼼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옮긴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은 보증할 수 있다. 나중에 레스틀레이드의 노트를 봤더니 피고인이 한 말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꼼꼼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왜 그자들을 그렇게까지 증오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딸, 2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자들은 그 죄로 인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흐른 탓에 어느 법정에서도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판사, 배심원, 그리고 집행자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처지였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자다운 기질이 있다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 테죠. 내가 말한 여인은 20년 전에 나와 결혼하기로 했던 몸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드리버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고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지요. 나는 죽은 그녀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고 죽어가는 드리버가 그 반지를 지켜보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반지를 지닌 채 드리버와 그놈의 공범을 뒤따라 대륙 2곳을 누볐고 결국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놈들은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할 작정이었겠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제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아주 잘 마쳤다고 생각하며 죽을 겁니다. 놈들은 파멸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내 손에 의해서요. 이제 더는 바랄 것도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놈들은 돈이 많았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놈들이 뒤를 쫓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고 먹고 살기 위해선 뭔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게 마차를 몰거나 말을 타는 일은 걷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죠. 그래서
영업용 마차를 굴리는 사람에게 찾아가 금세 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주일마다 번 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마차 주인에게 주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었든 내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주인 몫을 빼면 거의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지리를 익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미국 가운데에서도 이곳 런던은 가장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늘 옆에 두고 다니고 큰 호텔과 기차역을 익히고 나니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놈이 사는 곳을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물으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들을 우연히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놈들은 강 건너편 캠버웨일에 있는 한 하숙집에 묵고 있더군요. 일단 거처를 알아낸 이상 놈들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놈들이 날 알아볼 리는 없었습니다.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기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죠. 그랬는데도 거의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난 놈들이 런던 어디를 가더라도 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차를 몰고 어떤 때는 걸어서 뒤를 밟았지만 마차가 제일 좋았습니다. 마차를 타고 있으면 놈들이 내 시야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돈을 벌려면 아주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만 일을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마차 주인에게 내야 할 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뒤쫓던 녀석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놈들은 역시 교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누군가 뒤를 밟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 돌아다니는 법이 없었고 어두워지면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뒤를 밟았지만 놈들은 절대로 헤어지는 법이 없더군요. 드리번 녀석은 취해 있을 때가 더 많았지만 스탠거스는 깜빡 조는 법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감시했지만 기회다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은 가슴속 병이 너무 일찍 터지는 바람에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마차를 타고 놈들이 하숙집이 있는 토키 테라스 거리를 가고 있는데 그 집 앞으로 마차가 한 대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세 집 안에서 여행 가방들이 나왔고 드리버와 스탠거슨이 따라 나와 마차를 타고 떠나더군요. 불안해진 나는 말을 채찍해서 마차 뒤를 따라갔습니다. 놈들이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스턴역에서 내리기에 아이 하나를 시켜 마차를 지키게 하고 그들을 따라 플랫폼으로 들어갔습니다. 놈들이 리버풀로 가는 기차에 대해 묻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경비원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말을 들은 스탠거스는 안다라고 드리버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통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놈들이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리버는 직접 해야 할 작은 일이 있다면서 스탠거슨에게 금세 돌아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스탠거스는 불만스럽다는 듯 둘이 꼭 붙어 다니기로 한 걸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드리버는 해야 할 일이 미묘한 것이기에 꼭 혼자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탠거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드리버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월급을 받는 비서 주제에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비서인 스탠거스는 포기한 듯 혹시라도 마지막 열차를 놓치면 할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리버는 11시까지는 플랫폼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역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원수놈들이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둘이 함께라면 힘을 합쳐 내게 덤벼들 수도 있겠지만 한 놈씩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준비도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자가 자신이 공격하는 게 누구인지 알아볼 시간조차 없거나 왜 천벌을 받는지 모른다면 보복을 해봐야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따르면 몹쓸 짓을 한 놈들은 자기가 옛날에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몸소 느껴야만 했습니다. 우연히도 며칠 전에 브릭스턴가에 있는 집들을 둘러보기로 한 신사 하나가 내 마차에 탔다가 그 가운데 한 채의 열쇠를 흘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사는 바로 그날 저녁 찾아와 열쇠를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사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본을 떠두었고 나중에 똑같은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한 군데는 확보한 겁니다. 그곳이라면 방해받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드리버를 그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걷다가 술집 한두 군데에 들렀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는 거의 30분 정도 머문 것 같았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그가 비틀거리는 걸로 봐서 상당히 취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녀석은 바로 내 앞에 선 마차를 불러 탔습니다. 나는 그 마차 뒤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달리는 내내 내 말의 주둥이가 앞서 달리는 마차로부터 서너 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워털루 다리를 건너 여러 거리를 지나 놀랍게도 녀석들이 묵던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돌아간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하숙집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까지 간 다음 마차를 세웠습니다. 드리버는 하숙집으로 들어갔고 녀석이 타고 온 마차는 떠나버렸습니다. 괜찮다면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야기를 오래 했더니 입이 마르는군요. 그는 내가 건넨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이제 좀 낫군요. 15분 정도 기다렸을까. 갑자기 집안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사내 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드리버였고 다른 한 명은 전에 본 적 없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젊은 사내는 드리버의 옷깃을 붙잡고 계단이 있는 곳까지 끌고 와서는 떠밀며 발로 찼습니다. 그 바람에 드리버는 거의 도로 중간까지 밀려나갔습니다. 이 개같은 자식아! 정숙한 숙녀를 모욕하다니 혼을 내주마. 젊은 사내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나 열을 내던지 드리버를 몽둥이로 두들겨 팰 것처럼 굴더군요. 그래서인지 비겁한 드리버 녀석은 비틀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도로를 따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거의 거리 끄트머리에 다다른 녀석이 내 마차를 보더니 뛰듯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할리데이 프라이빗 호텔로 갑시다. 녀석이 마차에 오르자 내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고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병든 가슴의 혈관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가늠해보며 천천히 마차를 몰았습니다. 바로 교회로 데려가 아무도 없는 길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그자가 내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술이 마시고 싶었는지 싸구려 술집 앞에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나더러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집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술을 마신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나는 이제 모든 일이 내 손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내가
그자를 냉혹하게 살해하려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융통성이 없었을 뿐 정당한 처벌이기는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원한다면 그에게 목숨을 건질 기회를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온갖 일을 다 해왔는데 요크 대학에 있는 실험실에서 청소부 겸 관리인 노릇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수가 독약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남미에서 화살에 바르는 도구로부터 추출했다는 물질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독이어서 티끌만큼만 먹어도 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독극물이 든 유리병을 잘 봐두었다가 실험실이 비었을 때 조금 덜어냈습니다. 약을 만드는 일도 곧잘하던 나는 그것을 물에 녹는 작은 알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극물을 넣지 않은 비슷한 생김새의 알약 하나를 함께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오면 상대방에게 알약을 하나 고르게 하고 나는 남은 것을 삼킬 작정이었던 겁니다. 매우 치명적이면서도 가슴에 꽂은 손수건을 향해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덜 시끄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독약을 넣은 상자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은 1시에 가까웠고 날씨는 바람이 몹시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음산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죠. 나는 내심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환희에 차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였죠. 여러분 가운데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진실로 바라며 애타게 갈망했던 일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내 기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긴장을 풀려고 시가를 피워 물고 연기를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손이 떨렸고 흥분되어 관자놀이가 두근거렸습니다. 마차를 몰면서도 어둠 속에서 존 페리어 노인과 사랑스러운 루시가 날 보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처럼 또렷하게 보였죠. 내가 브릭스턴가에 있는 집 앞에 마차를 세울 때까지 두 사람은 말 양쪽에 한 명씩 서서 내내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라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떨어지는 빗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보니 드리버는 술에 취해 아무렇게나 웅크리고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나는 팔을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리셔야죠. 알았어, 마부. 드리버가 대답을 하더군요. 아마 자기가 말한 호텔에 도착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리더니 나를 따라 정원으로 걸어 들어오더군요. 여전히 꽤 취한 상태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주며 걸어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다르자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그렇게 움직이는 내내 죽은 아버지와 딸도 우리 앞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어둡군. 그자는 바닥을 발로 굴러가며 말했습니다. 금방 환해질 거야. 나는 성냥을 컨 다음 미리 준비해온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너크 드리버. 내가 누군지 알겠나? 나는 촛불을 내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고 그자를 향해 돌아서면서 물었습니다. 드리버는 술에 취해 흐릿해진 눈으로 한참 동안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공포가 일더니 온몸을 벌벌 떠는 게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물러서는 그자의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고
이는 딱딱 맞부딪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나는 몸을 뒤로 기울여 문에 기대고 한참을 크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울 줄은 몰랐거든요. 이 개자식아, 내 놈을 쫓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상트페르부르크까지 갔다. 이 개자식, 내 놈을 쫓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갔었다. 하지만 넌 늘 잘도 빠져나갔지. 이제 드디어 내 놈의 정처 없는 여행도 끝났다. 우리 둘 가운데 한 사람은 내일 뜰 해를 보지 못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드리버는 멀찌감치 떨어져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마 날 미친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미친 사람이었죠. 관자놀이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때마침 코피가 터지면서 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더라면 발작이라도 일으켰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은 루시 페리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늦긴 했지만 내 놈이 드디어 천벌을 받을 때가 되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놈의 눈앞에서 흔들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녀석은 겁쟁이처럼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 죽일 거요? 녀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누가 미친 개따위를 죽인다더냐. 내가 사랑하던 불쌍한 여인의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녀를 붙잡아 가증스럽고 뻔뻔하게도 부인들이 우글거리는 집에 들여앉힐 때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던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건 내가 아니오. 녀석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건 내 놈이야. 고귀하신 주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를 골라서 삼켜라. 하나는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삶이다. 나는 내 놈이 남긴 걸 먹겠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저 요행에 따라 사는 것인지 확인해보잔 말이다. 나는 약이 담긴 상자를 앞으로 내밀며 외쳤습니다. 녀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몸을 웅크린 채 자비를 빌었지만 나는 칼을 꺼내 놈의 목에 대고 내 말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녀석이 남긴 알약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마주보고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지 1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몸에 독이 퍼지며 처음 고통을 느낄 때 놈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꼴을 보고 웃으며 루시의 결혼 반지를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독이 퍼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저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드리버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경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비척거리더니 쉰 목소리로 비명을 내지르고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로 몸을 뒤집은 다음 심장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코에서 피가 줄줄 흘렀지만 나는 미처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피로 벽에 글씨를 쓰겠다는 생각을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경찰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길 바라는 장난스러운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으니까요. 뉴욕에서 살해당한 도일인이 라헤라는 글을 쓰인 벽 아래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마다 뭔가 비밀 조직이 그를 살해할 것 같다며 떠들어댔었죠. 뉴욕 사람들이 헷갈렸다면 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흘린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적당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마차로 돌아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매우 나빴고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마차를 몰고 오다가 늘 루시의 반지를 넣고 다니던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는 반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나는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놀랐습니다. 드리버의 시체 위로 몸을 숙였을 때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간 나는 마차를 옆길에 세워두고 대담하게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지를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나는 집에서 막 나오는 경찰관과 맞닥뜨렸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너크 드리버는 그렇게 최후를 맞았던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스탠거슨에게도 복수를 해 존 페리어의 빚을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할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주변을 온종일 맴돌았지만 그자는 절대 호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리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의심을 하는 것 같더군요. 스탠거스는 교활한 데다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날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나는 놈이 묵는 방의 창문이 어느 것인지 알아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호텔 뒷길에 놓인 사다리를 이용해 아직 새벽 기운이 남아있는 녀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놈을 깨우고 오래전에 빼앗은 목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드리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말해주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 알약 2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살 기회를 버리고 침대에서 펄쩍 뛰더니 내 목을 노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몸을 지키고자 나는 놈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신의 섭리는 분명히 죄를 지은 그자의 손이 독이 든 알약을 집도록 했을 테니까요.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 후에도 미국으로 돌아갈 여비를 모을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일하러 나가려고 마차를 세워둔 곳으로 갔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녀석이 혹시 제퍼스노프라는 마부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베이커가 221B 번지에 사는 신사께서 마차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아무런 의심 없이 찾아갔는데 여기 젊은 신사께서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깔끔하게 쇠고랑을 채우는 솜씨는 처음 봤습니다. 신사분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입니다. 날 살인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난 내가 당신들과 다를 바 없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 역시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범죄라면 신물이 나도록 겪은 형사들조차 그 사내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모양이었다. 사내가 이야기를 마쳤지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사내의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받아 적으면서 나는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광고를 냈을 때 반지를 가지러 왔던 사람은 누굽니까? 마침내 셜록 홈즈가 입을 열었다. 호프는 내 친구를 향해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내 비밀은 모두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곤란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낸 광고를 보고 함정일 수도 있고 실제로 반지를 주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자진해서 가보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솜씨가 뛰어났다는 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홈즈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자, 신사 여러분, 경위가 엄숙하게 말했다. 어쨌든 법대로 집행해야만 합니다. 피고인은 목요일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판장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피고인은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위는 벨을 눌렀다. 간수 2명이 제퍼슨호프를 데려갔다. 내 친구와 나는 경찰서를 나와 마차를 잡아타고 베이커가로 돌아왔다.